집에서 엄마가 아이의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이건 엄마의 의무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옳지도 않아요. 많은 직장맘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전제되는 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국어 과목 하나가 아니라서 그래요. 영어는 영어로 물어보고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풀잖아요. 수학도 국어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빼고 거의 나머지 교과목은 사회 과목, 한국사, 세계사, 경제 이런 거 다 텍스트가 뭘로 쓰여져 있어요? 국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국어 시간, 작문 시간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전 과목 영역에 깔려 있는 거죠. 어머님들 욕망은 단순하잖아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국어에 신경을 안 쓰세요? 라고 저는 물어보죠. 국어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세상을 이해하는 키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키인데 저희 이모가 딸을 낳았는데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모 영어 유치원을 왜 보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모가 국어는 집에서 다 하는 거잖아. 근데 영어는 따로 배워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어의 가격이 더 높아요. 국어는 흔한 거, 집에서 그냥 맨날 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국어는 엄마 같은 거예요. 나의 입맛은 엄마한테 나왔어요. 나의 좋아하는 취향도 엄마한테 나왔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나 자아 정체성도 엄마한테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거를 우리는 등한시하는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해요. 국어도 국어 교육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국어는 소중한 거야. 이건 모국어야. 모국어는 아주 중요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부메랑처럼 너한테 돌아올 거야. 예쁜 말을 하렴. 말도요? 애들이랑 버스에서 우리 때도 그 앞에 이상한 접두사 붙여서 썼다고요. 하면서 더 세게 보이려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어머니가 타고 계셨던 거예요. 맨 뒤에. 나 몰랐어요. 엄청 혼났어요. 말은 소중한 거야. 그 가치를 좀 알려주는 게 저는 국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책. 재밌기로는 전래동화가 제일 재밌죠. 구성지구. 왜냐하면 전래동화는 오래 살아남았잖아요. 오래 살아남은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오래 지속되는 유명한 허름한 밥집도 가보면 딱 숟갈 뜨자마자 알잖아요. 이 맛이구나. 이래서 유명하구나 라는 거 알잖아요. 전래동화가 그런 거고 작가로 친다면 권정생 다 읽기 그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정채봉 다 읽기 이런 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작가들인데 공통점이 좀 있어요. 조금 슬퍼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들은 웃고 나는 울고 이런 책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너도 내 나이가 되면 울게 될 텐데 그때 엄마 마음을 이해하게 될 텐데 그 순간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같이 읽을 때 책들이 좀 있었죠. 꽃들의 계망을도 그렇게 읽었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저는 너무 울었고 권정생 엄마 까투리 나오는 게 있어요. 사과나무밭 달림도 그랬고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도 그랬고 마지막에 엄청 울었고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슬픈 얘기 나오는 이야기는 아들이 딱 알아요. 또 온다 막 이렇게 이러거든요. 그렇죠. 나는 슬픈 건 싫은데 싶으신 분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어린 왕자 추천드려요. 아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잠자리 독서를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까 했을 때 제가 선택했던 게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너한테 읽어줄게. 이거를 시작을 했었죠. 왜 중학생한테 책을 읽어줬냐고요?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제 아기가 아니구나. 어린이날 선물을 바라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더 어른 쪽으로 가겠구나 싶어서 남은 날이 아쉬워서 중1 들어갔을 때 책을 같이 읽기로 했죠. 저는 그게 제가 읽어줬던 마지막 책이었거든요. 그 기억이 제법 좋아요. 같이 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우리 애는 어린 왕자 내용을 기억을 못할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이상한 별이 나왔지. 그 별에 바오암나무하고 장미가 있었대. 어린 왕자는 와갖고 그냥 사막에서 좀 떠돌아다니다가 여우 만나고 자기 별로 돌아갔대. 이렇게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기억하는 건 의외로 감각적이에요. 제가 읽어줬던 그 시간의 냄새, 분위기, 불빛을 기억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린 왕자를 그 아이한테 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해 라는 말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1년 동안 책을 통해서. 그 시간이 걔한테 들어갔을 거예요. 의외로 동화가 굉장히 좋아요. 누구한테 좋냐? 회사에서 짤짤 짜인 내 영혼에 도움이 돼요. 왜? 동화는요 순수하거든요.
근데 내가 알던 세계예요. 어렸을 때. 지치고 힘든 내 안에 그냥 순수한 원초적인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일 처음 접했던 세계가 동화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양분을 주는 시간이 돼요. 회사에서는요, 눈치도 봐야죠. 성과도 내야죠. 막 관계도 있죠.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된다는 게 없어. 그냥 자연스러워. 그냥 이 병아리를 귀여워하는 어떤 오리가 나왔어. 그럼 그 오리의 마음처럼 그냥 귀여워하면 돼요. 되게 내추럴하거든요. 힐링이 돼요. 그래서 순수한 인간적인 가치가 가장 많이 다뤄지는 장르가 어딨어? 동화거든요. 애 읽어주려고 읽다 보니까 나는 동화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 이 세계에 푹 빠졌어. 이런 어머님,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서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동화도 어린 아이한테 딱 맞춰서 쓴 동화는 그림만 보고 넘어가는 동화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문해력 증진 향상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근데 책을 읽는 것도 버릇이거든요. 습관이고. 내가 정말 책하고는 담을 쌓았어 라고 했을 때는 책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것하고 친해지는 도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동시집 하나 갖고 왔는데 동시집을 읽어도 문해력 향상에 도움은 돼요. 예를 들어 박운식 시인의 골방에서 라는 시인데 내가 자는 골방에는 벽시도 있고 고구마, 들깨, 고추, 팥, 콩, 녹두 등이 방구석에 어지러이 쌓여있다. 어떤 것은 가만히 해. 독에 있는 것도 있고 조롱박에 넣어서 매달아 놓은 것도 있다. 이런 지문이 이제 중학교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떤 것은 가만히에 있고 독에 있는 것도 있고 이 독을 장독이 아니라 포이즌, 독약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문화가 아이들 생활에 사라지고 있으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애들 탓 아니에요. 근데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걸 그냥 문화적으로 우리가 따로 시나 소설이나 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다. 그러려면 책을 읽어야지 단어를 독, 땡땡, 명사 이걸로 외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많이 좀 돌아보고 과거도 이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매개물 혹은 물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거를 책으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저희 과목이 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듣는 불평, 불만 중에 제일 큰 게 시험 범위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저희는 글쓰기 과목이거든요. 읽고 쓰는 과목이에요. 무엇을 읽어야 되나요? 읽기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라면 저희는 줄 수가 없어요. 한글 텍스트야. 어떤 텍스트는 나오겠지.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써야 되나요? 몇 문장으로 써야 되나요? 분량은 주지만 그 안에 어떤 퀄리티의 글을 쓸지는 그 친구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저희한테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국어 공부에 처음은 있어도 끝은 없습니다. 근데 끝이 없는 공부를 저는 처음에는 좀 힘들어 했어요. 해도 끝이 안 나는 걸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게 그냥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기면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 침실을 떠올려요. 아버지 방은 조그마한 1인용 침대가 있어요. 그 침대의 이쪽 벽면하고 뒤쪽 벽면이 벽이 다 책이에요. 엎드려서든 누워서든 침대 위에 앉아서든 볼 수 있게 책이 항상 거기에 꽂혀 있어요. 일종의 책벌레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행복해 보였어요. 모국어는 엄마잖아요. 숨 쉴 때, 숨 뱉을 때 항상 같이 가는 존재예요. 부담스럽게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 문제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면 알 수 있어. 이게 아니고 그냥 숨 쉬듯이 엄마니까. 항상 다정하고 친근하게 경외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남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뒤돌아서 그냥 나오세요. 자기 안에 확신이라든가 뭔가 단단함이 좀 부족해서 남을 평가하거나 남하고 나를 비교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하고는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듣기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돌려주기 때문이에요. 근대라고 하는 사회는 나의 이성을 정말 중시하는 나를 외치다라고 하는 어떤 모토로 출발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은 모두 가치가 없어 나만 중요해 라고 시작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만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화는요 나만 중요해라고 외치는 게 없어요.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 가장 태초의 인생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는 내가 중요하니까 너도 중요해. 이런 가치가 깔려 있거든요. 독백으로 자기 할 말만 하는 동화가 어디 한 편이라도 있어요. 나는 너의 친구고 우린 친구가 될 수 없었지만 우린 손을 잡았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듣기가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동화 같은 상태로 되돌려주는 거죠.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마음 안에 동화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 주위에서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저희 남편이거든요. 그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근데 누구의 말이든 잘 들어줘요. 그 앞에 와서 말을 하던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자기 해결책을 자기가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는 내가 말을 많이 안 하고 들어주는 선생이 되자 하고 있죠. 집에서 엄마가 아이의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계속 붙들고 읽어주세요. 이건 엄마의 의무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옳지도 않아요. 많은 직장맘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애를 보육하는 데를 찾기도 힘든데. 그래서 힘든 얘기긴 해요. 저도 직장맘이거든요. 최대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저는 엄마 아빠가 책 읽는 걸 많이 보여줘야 아이가 책을 본다. 이거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전제되는 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많이 삶을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게 보이면 그거가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큰애를 낳고 나서 되게 힘들었어요. 애 낳는 게 그런 일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잖아요. 나름 공부도 많이 했고 잘난 척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상처 입은 동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았다고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능력으로만 평가되는 가축이 된 느낌이 들어서 자존감이 되게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일주일 동안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저를 보살피다가 넉다운이 되어 있었고 저는 이미 뭔가 힘든 상태에서 넉다운이 돼 있었고 저희 애는 울다가 넉다운이 돼 있었어요. 그 집에 우리 아빠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시고 화장실 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괜히 내 옆에 와서 발톱을 깎고 있더라고요.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발톱을 깎으면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2명의 아버지가 있었대. 2명의 아버지 중에 한 아버지는 피난 생활을 하면서 주먹밥을 얻어왔을 때 아들이 아버지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 먹고 아들을 다 줬대. 한 아버지는 주먹밥을 얻어오면 반절을 쪼개서 반절만 아들을 줬대. 그래놓고 이 반절은 자기가 꼭꼭 씹어 먹었대. 아들이 아버지 배가 고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줬대.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 주먹밥을 안 먹고 아들 다 준 아버지는 굶어 죽었대. 아버지가 죽고 아들도 죽었대. 주먹밥을 나눠 먹은 두 부자는 야유였지만 둘 다 살았대. 살아서 나중에 둘이 손잡고 다녔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듣다가 알았어요. 아, 이거는 위로를 해주시려고 오신 거구나 라는 얘기였어요. 나한테 두 번째 아버지처럼 살으라 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강연 가면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국어니 뭐니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저의 첫애 낳았을 때 들었어요. 이건 나한테 아주 큰 위로가 됐으니까 당신한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어니 뭐니 제가 멋있는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게 옆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한테는 제일 큰 응원이고 확신이 되죠. 아, 세상은 살만한 거야. 엄마도 즐겁게 열심히 잘 살고 있어. 나도 즐겁고 열심히 잘 살아볼 거야. 저는 애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너의 미션을 수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나쁜 엄마야. 너는 학습적인 면도 다 잘 챙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부족한 엄마야. 이런 식으로 판사가 돼서 제가 저 자신을 판단하고 내몰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얼굴이 불행해져요. 그럼 아이는 자기의 모든 세계가 엄마인데 엄마가 나한테 너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엄마가 병드는 거를 보면서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먹밥은 나눠 먹읍시다. 사춘기에는 저도 어려워요. 들어주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엄마가 뭘 알아? 그러면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는 잘 모르지. 저 아이는 저하고 다른 유니버스잖아요. 나하고 연결돼서 내 뱃속에서 자랐지만 나하고 전혀 다른 개체거든요. 엄마가 나를 뭘 알아? 날 어떻게 알아? 그러면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모른다고 인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아야죠. 아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아, 겸손해져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하고 싸우면서 아이하고 악다구니 하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딱 봤어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참을성을 기르라고 아이한테 사춘기가 왔나 보다 생각해요. 입을 꾹 닫고 그래, 엄마가 뭐 알아, 잘 모르지, 이렇게 하고 아이가 뭔가 얘기를 해주면 저는 그 적은 이야기가 참 단비같이 고마워요.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대거리를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가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뭔가 말을 한다면 감사히 들어야죠. 적은 양의 커뮤니케이션인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왜 말을 안 하는지 다그쳐요.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아이는 아마 상처 입을 거거든요. 엄마도 말을 하면서 상처 입어요. 말 안 해요. 그냥 어디 가면 간다. 엄마 돌아왔다. 인사를 꼬박꼬박 합니다. 제가. 그리고 필요한 거. 비가 온다. 우산을 가져가렴. 이 정도 얘기만 하지. 많이 얘기하지 않고 적게 얘기하는 걸 잘 들으려고 하고. 아이는 저한테 말 많이 안 해요. 지 친구한테 전화를 1시간, 2시간 떠들어도. 그래서 사춘기 아이한테 필요한 건 엄마의 무건수행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춘기 아이의 언어와 엄마의 언어는 발신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서로 간의 외계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두 언어가 점점 가까워질 때까지, 주파수가 맞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춘기를 겪은 많은 엄마들은 동감하실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아이는 성장의 과정이잖아요. 성장에는 시간이 절대 요소거든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 기다려줘야겠죠.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방에서 나와봐 이야기 좀 하게. 그러면 이때 아이는 마음에서 안 좋은 스파크가 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해요. 엄마 일하고 올게. 엄마 올 때까지 잘 있어. 이따 만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 옷 입고 갈까? 저 옷 입고 갈까? 사실 걔한테 안 물어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이고 그 아이가 싫어하지 않을 만한 민감한 부분이 아닌 보통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화가 저는 희망의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취미를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배워요. 기역 시읒이라고 보내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기역 시읒이 무엇인가? 감사. 기역 시읒을 보내더라고요. 괜찮아. 됐단 얘기예요. 초성을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근데 그 음악을 저도 진심으로 즐겨 들어요. 듣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야, 그 음악 진짜 좋더라. 네가 보내준 거. 처음에 자기 음악 취향을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막 너무 열심히 잘 들으니까 엄마 그거 진짜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엔 이거를 들어봐. 이게 신곡이야. 그런 식으로 링크를 보내줘요. 유튜브 링크를. 그 얘기를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를 들어 닌텐도에 나오는 헤이호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면 저는 그 캐릭터를 같이 하나씩 열쇠고리를 안 하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취향을 좀 공유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춘기 때 힘든 건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쓸모가 있어야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건 엄마한테 아주 나를 나쁘게 보게 하는 요소일 거야. 성적으로 본인이 본인을 재단할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문화적으로도 너와 공유하고 함께 인생을 즐길 준비가 돼 있어. 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어요.